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룹 대화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는 그룹 대화 비행을 하다가 이제 착륙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론 마무리 단계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론 마무리 1강에서는 같음과 다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대화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또 그룹 안에서의 다양성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인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존엄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가 대우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함께 관계 맺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과 다름을 그 차이를 존중받으며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다양성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이 그룹 대화를 통해서 되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이주민 차별, 또 나이 차별, 나에게 가장 가깝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껴질 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시절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고, 편견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배우기 시작함으로써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만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성소수자 차별, 장애 차별, 나이 차별, 각종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넓혀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한국 사회에 들어서 하고 싶고 한국 사회의 이 저변을 넓혀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교육을 어떤 유학이라든지 특별한 계기를 마주한 사람만 변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별한 계기라는 것이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처벌이라든지 재사회화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할 때 또 보육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인권과 다양성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육의 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을 계속 스스로 교육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또 이 다양성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은 구조 속의 인간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개개인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다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 선택들이 온전한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또래 그룹, 이 문화, 사회, 정치 구조,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 속의 인간을 보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고 좋은 성과였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속의 인간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파이 이론입니다.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서 사회 환경 속의 인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없고, 가족이나 파트너, 배우자, 또 학교, 교육, 친구, 직장, 일터, 종교, 소속 공동체, 경제, 규범, 롤모델, 정치, 이웃, 주변 환경, 역사, 미디어, 법률, 이런 사회 구조에 겹겹이 쌓여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셨을 때 한 명의 선택이 오로지 온전히 자신이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에게 의해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직장에 의해서, 이 주변 환경에, 역사에, 미디어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서, 가부장제 사회에 의해서, 비장애주의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또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정된 것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나의 책임, 온전히 나의 책임인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시거나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 많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개인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접근 방법 해보자 하고 해서 변한 것 같아요.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주변의 가족들이 안 변했죠. 친구가 안 변했죠. 학교가 안 변했죠. 이 사회가 안 변했죠. 그래서 그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해서 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사회 전체를 함께 바꿔야 하는 것의 그 이유를 당위성을 함께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있었던 개인이라는 가장 작은 원을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원을 쪼개서 보시면 인종, 민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나이, 성별, 장애, 그리고 교육, 수입, 혼인의 상태, 자녀 유무, 부모님의 상황, 정치, 종교 등의 신념, 지리적 위치, 군경험, 일경험 이렇게 그 개인 안에도 수많은 다양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문화 다양성 시대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협소하죠. 뭐만 다문화라고 해요? 인종과 민족. 딱 두 가지만 묶어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만 다문화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 시작부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복지 제도와 행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분짓는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애초에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용하는 방식도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혜적이거나 그래서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주민들이라고 하는 한국인들, 이 내국인들의 인식의 전환을 시켜서 인종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말 가르쳐주기라든지 뭐 김치 만들기 이런 식으로 네가 한국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방식의 접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인종과 민족에만 처있는 이 박스를 과감히 집어치우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문화다. 내가 문화 다양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다양한 문화가 내 안에 있다. 성별의 문화, 성별 정체성의 문화, 성적 지향의 문화, 장애의 문화, 또 지역의 문화 다양한 문화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우열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우월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장애도 비장애인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장애인이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농인들은 굉장히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청인보다 농인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하고요. 가족 내에서도 다양성이 있고 저는 다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30대고 저희 아버지는 60대고 할머니 90대인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세대 차도 있고 나이 차도 있겠지만 세대와 나이 차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고 아버지는 전쟁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듣기만 했지만 경험해 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저는 또 유학을 경험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거의 10년 가까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은 또 조부모님은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이 전쟁이라든지 IMF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 모든 상황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들이니까 이해해 줘야지가 아니라 우리 다문화라서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르고 가족끼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다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간에도 문화가 다른 것처럼 서로 간에도 문화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문화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족이라든지 뭐 여성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로 얘기되지 않고 차별과 폭력으로 얘기해야 되는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혼동하시면 또 안 됩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의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회 통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사회 통합을 얘기했을 때 많이 했던 방식이 용광로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가 용광로 사회였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한국 사회도 용광로 사회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쇳물을 녹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를 용광로 사회라고 하고
동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용광로 사회에서 벗어나서 넘어가서 어떤 사회로 가야 하냐? 샐러드볼 사회를 얘기합니다. 샐러드볼은 그 안에 다양한 야채와 과일과 요즘에 뭐 누들 들어있고 맛있는 거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각자 이 모든 재료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더 풍성하고 풍부하고 다양하고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갈아버려서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샐러드볼 자체로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주민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국인에게,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사회 이야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 사회에서 획일적인 한 가지 모습만이 정답이고 표준이라는 기준들이 모두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모습을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되는 사회도 용광로 사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답 사회에 맞춰가게 하는 것을 강제나 강요로 보이게 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노력을 해서 그 수준에,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정, 학교, 사회, 직장 어디에나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의 선택이고 너의 자기 개발에 달린 것이고 네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어. 장애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이 경력 단절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의 노력에 딸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역시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의 단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하나 해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고 차가 왜 막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차가 왜 막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차가 많고 길이 좁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차선이 넓어요, 사실. 그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생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주장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요리조리 피해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틈이 있으면 빨리빨리 앞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운전 스킬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가 많으면 왜 많을까? 차를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대중교통을 더 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차가 왜 많죠? 언제 제일 많죠? 출퇴근 시간이 제일 많죠. 그럼 출퇴근 시간을 꼭 9시, 6시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직업이 많나요? 요즘에? 더 줄어들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자율 출퇴근 시간을 한다든지 화상회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로도 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택근무로도 하고 만나서 할 부분은 만나서도 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일터의 문화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 제일 막히죠. 서울 중심주의라서 그렇죠. 왜 서울만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있을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운전 능력 탓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뭐 네가 살을 안 빼서 그래,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그런 등등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책임을 지우게끔 하는 그러한 논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수자 혐오와도 관련이 깊어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죠? 사실은 이 자본의, 재벌들의 욕심, 계속 챙겨놓기만 하고 쟁여놓기만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가 풍부해지면 물이 내려온다 했지만 내려오지 않죠. 그런 자본의 욕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취업을 많이 해서 그래. 이주민이 한국 들어와서 일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향의 저유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난 이유가 풍등을 날려서 풍등이 거기 저유소 기름 창고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주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혐오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이주민들 내쫓아라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이주민이라서 문제입니까? 풍등은 전국에서 풍등을 날리는 명소가 곳곳에 있고 이게 저는 뭐 환경이나 기후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주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주 재수가 없어서 거기 떨어진 것이고 문제는 저유소의 이 시설 관리가 문제죠. 거기서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불이 그 정도 날 거면 그게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2중, 3중으로
어떠한 불씨나 위험이 감지되면 예방되고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CCTV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 수많은 관리 체계가 시설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의 문제들인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수자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쟁이나 성장이 아니라 분배와 공존, 연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두가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 그리고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성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경제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든 경제든 사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장할수록 그게 더 잘 된다라는 이론들이 이미 많이 쌓여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스컷 헤이지라는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IQ가 아주 높은 사람들과 IQ가 다양하지만 여러 명이 섞여 있는 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IQ가 높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는 해결 방안이 아주 조금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IQ가 다양하지만 여러 명이 섞여 있는 그룹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해결 방식의 여러 옵션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쓸 물건을 만드는데 백인의 똑똑하고 학력 학벌이 높고 비장애인이고 비성소수자인 사람들만 모여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쓰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물건이 나오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도 좋고요. 정책을 만드는 정치, 정당에도 좋고요. 이것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다양성 리포트라고 해서 매년 우리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 회사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매년 연말에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다양성 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성을 책임지는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얼마나 다양한 인적 구성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나 성별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발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회사들이 발표하는 것을 모아서 모든 그룹에 등수를 매기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한국 사회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 그리고 고객 만족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이미 도래했고요.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충만한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각자 속한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개인의 실천과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텐데요. 개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인권과 다양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반성하시고 성찰하시는 과정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차별이나 폭력의 현장을 보셨을 때 방관하지 마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것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의 규칙, 학교의 규칙, 우리 학급의 규칙, 그리고 직장 일터의 규칙, 공동체 규칙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존칭을 한다든지 욕설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비하적인 표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지 외모에 대한 평가, 칭찬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연애나 연봉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든지 가족 내에서도 학급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칙이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정했잖아. 이거를 좀 더 같이 잘 따랐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넌지시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규칙을 만드시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이론 시간에 했었는데요. 상향식 접근 방법과 하향식 접근 방법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우리는 더 평등한 사회로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변화를 더 빠르게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반성하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나 영화 모임 같이 이 차별과 평등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시고 그건 내 감정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에 가입하시고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 나가서 운동하시고 이 하향식 접근 방법,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국가에서 만들어야 될 법도 있지만 가정과 학교, 직장, 일터에서도 내가 공동체 규칙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역할과 구조적인 역할이 동시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강의 이론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증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다시 찾아뵙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뵐게요.